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얘기부터 좀 북한 얘기부터 좀 해보죠. 북한이 이게 지대지 이거죠. 네. 지대지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 예전에는 말이에요. 미사일 이름이 뭐 무수단, 노동, 스커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얘기해도 화성 12형이라고 그랬어요. 아, 북한이 부르는 건 예. 항상 화성 시리즈입니다. 항상 화성, 예, 화성 시리즈. 시리즈고 금성도 없고 수성도 없고. 예, 그래서 북한의 그 전략군을 화성 포병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 김낙겸 대장이 지금 사령관인데 이게 북한이 이제 화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 화성 1, 2, 3. 이 어제 발사한 건 화성 10이라고 본인들이 명명을 했고요. 우리가 말하는 무수단 노동은 지명 이름입니다. 1992년도 함경북도 화대군 노동리라는 데서 그 노동미사일이라는 것이 첫 포착이 돼서 지명을 따서 노동미사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후에 무수단 역시 그것이 1990년대 말에 노동리가 무수단리로 바뀝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그래서 무수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스커드는 예, 스커드는 원래 지명하잖아요. 공산권에서 그 우리 냉전 체제 때 이 삼각형 모양 걸 거의 원추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걸 스커드라고 하자라고 했고, 최근에 이제 한미 군당국은 그 군당국이 명명하는 거는 북한식으로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KN-51에서 쭉 해서 어제 발사한 건 아무래도 17번째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군요. 신형. 예, KN-17로 명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4,000에서 5,000km. 네. 그럼 중장거리죠. 예, 본인들이 이제 중장거리라고 표현을 했죠. 본인들이 예. 그 본인들이 표현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세요? 그 지금 북한이 말하는 조선말 대사의 장거리 개념을 예. 그 키로수로 따지면 4,000km 이상. 그런데 우리가 서방에서 보는 ICBM급은 5,500. 이걸 딱 숫자로 나눌 수는 없고요. 지난 1월 인도가 발사한 게 있습니다. 아그나4 미사일인데 4,000km를 날아갔는데 그건 유럽에서를 ICBM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ICBM으로 들어가는 기술력은 확보했다. 그러니까 ICBM에 버금가는 신형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핵탄두에 탑재가 가능한 거다. 네. 북한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도발의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아마 올해 들어서 북한이 한 7차례 정도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이죠. 근데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한 것인데, 저는 일단 북한이 일단 기본적인 자기 스케줄을 따라서 일단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탄도 미사일의 어떤 개발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제 무기 성능을 고도화시키고, 그다음 점점 이제 뭐 미국의 본토를 겨냥한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제 이 정권 들어와서 이제 쏘움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가늠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 이 발사한 날이 보면 중국에서는 1대1로 포럼이라고 맞습니다. 해서 시진핑이 정말 예. 심려를 기울인 포럼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또 이제 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최선희 국장이 이제 언급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한미 간의 어떤 지금 대화라든지 트럼프와의 이제 통화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 길로 간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미사일 발사는 이건 고정 변수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도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 도발 행위를 보면 좀 상식적이면서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뭐 제재 압박, 그리고 이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우리 쪽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사면 초과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까지 어떤 약간의 이전의 정권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또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제재 압박도 중요하지만 이제 평화랄지 대화에 대해서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데가 남한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한 채 마이웨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보면 상식적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그 생각해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중 북한 대사관 대사가 앞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죠. 오늘 북한 관영 매체들도 이것은 북미 간의 문제다. 핵과 안보는. 그런데
남조선은 기존의 합의한 걸 이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이나 14선언을 이행하라 그러니까 북한식 투 트랙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 안보는 북미가 문제니까 한국은 빠져라. 그런데 경제 문제는 남북 간에 얘기를 하자. 지금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거의 어떤 자신들 입장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어떤 자기들 입장을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신호를 계속 오늘 관영 매체라든가 이런 통해서 경제는 협력하되 그 보내고 있는 미사일 거죠. 핵은 상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협상장에 끌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아마 중국도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공조를 가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 일본이나 한국도 유엔도 전체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속에서 아마 북한은 어차피 대화에 나갈 거면 몸값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 미사일보다 ICBM이라 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정도의 우리가 발사할 수 본토로 바로 때릴 수 있다. 그러니 값을 좀 높게 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재개될 그 북미 대화라던가 그 북중 대화에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기 위한 지렛대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다목적 포석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막판에 가서는 대화에 나설 것이다. 미국도 결국은 뭐 제가 볼 거죠. 때는 그 네. 전쟁이 아니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푸는 자리에서 협상력에 대한 우위를 누가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6차 핵 실험 아니겠어요? 그죠? 6차 핵 실험을 만일 북한이 하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그래도 대화 뭐의 여지를 남겨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비NPT 체제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핵 능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한 27개 내에서 29개 나라 되는데 예. 과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5차를 하면은 굳이 우리가 재래식으로 6번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6번째 하려는 목적은 소형화에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플루토닉 핵 미사일은 지금 노동 미사일 같은 데는 탑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노동 미사일이 직경이 1.5에서 2m입니다. 그러면은 1톤 이상은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발사한 화성 12형은 대형 탄도라는 표현을 북한이 썼어요. 이건 1톤이 탑재가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미 본토는 겨냥하지 못할지언정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오키나와나 괌의 미군 기지를 북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6차 핵 실험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정부가 어제 이제 NSC도 조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저는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예. 특히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일단은 NSC를 긴급하게 소집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좀 비서실장도 해보고 이제 청와대 있어봤기 때문에 좀 그 대응 자세가 빨랐던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그 외교안보 라인이 대부분 다 이제 전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이거든요. 어제 아마 제일 먼저 임종석 실장이 이제 보고를 했는데 곧바로 이제 문 대통령이 안보실장이 보고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김관희 실장이 지금 어떤 현재로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관희 실장 주재로 일단 NSC를 소집하고 그건 아주 바로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제 거죠. 문 대통령이 가서 이제 잠깐 주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 안보와 관련돼서는 일단 기본적인 이 NSC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 대화 기조를 조금씩 이야기해 왔는데 오히려 이제 발사와 더불어서 어제 굉장히 강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날렸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대화보다는 일단 제재 압박 쪽으로 상당히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근데요, 이 대통령이 일정 좀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이 분초 단위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너무 세세하게 발표하는 것도 이거 좀 예를 들면은 안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데 좀 그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 일단 뭐 일거수일투족을 분 단위로 다 한 거에 대해서는 예. 이전 정부가 좀 다른 점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도발 자체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게 예. 응징을 하겠다는 그런 뭐 메시지도 있다고 보고요. 또 국민에 대해서는 이처럼 청와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하라. 그런 취지의 어떤 뜻도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사실 이제 박근혜 전 정부 때는 이런 면이 굉장히 부족했지 않습니까? 7시간 그렇죠. 특히 세월호 7시간 관련돼서 그걸 좀 의식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한 반면 교사일 수도 예, 있죠. 예. 그래서 예. 또 이런 면에 있어서 또 국민의 어떠한 80% 이상의 좀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이게 좀 약간은 부정적인 걸로 본다고 하면 이게 너무나 이 세세하게 밝히다 보면 일단 이제 대통령의 경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러한 우리의 어떤 카드랄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브리핑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청와대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EU 그리고 독일에 보낼 특사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관련 발언 듣고 저희가 얘기 계속 나눠보죠. 해당 국가와의 어떤 친분이라든지 오랫동안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또 상대국에서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분들이 그만한 위상을 가지셨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선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입각의 문제는 특사와 문제와는 현재까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사 외교 이해찬 전 총리 중국 특사로 됐죠. 중국 상당히 반기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특사의 전제 조건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외교적 행보에 대한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통령과 신임이 가까운 사람. 또 하나의 조건은 대통령하고만 친한데 상대국하고 친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국가와 아주 밀접한 교류가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해찬 그 특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총리를 했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친문의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그 오해를 받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중국 특사로 갔었고 중국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는 그나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7선 의원이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그 파격적인 특사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중국 외교 관례상 급이 있는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호평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사 부분은 아마 그런 예.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예. 대중의 그 이해관계 예.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사람으로서 특사들을 이렇게 면밀히 보유한 것 같습니다. 자, 특사 외교 효과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특사로 가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예. 보면은 왜 러시아로 가느냐? 그분이 뭐 러시아를 잘해서가 아니고 예. 인천시장 할 때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죠. 아. 1904년도 러일 전쟁의 최초 발발지가 인천 앞바다입니다. 그때 러시아 함대가 격침됐는데 예. 그 깃발을 인천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영구 임대 형식으로 러시아한테 사실 빌려준 겁니다. 그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에서 뭐 훈장도 주고 그런 굉장히 그런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서 굉장히 일단 대통령의 의중을 아는 분들이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도 했고 이런 우리 정부의 새 정부의 어떤 안보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예.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뭐 특사를 하고 또 뭐 조기 한미 정상회담이 또 6월에 열리지 않냐 그런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좀 빨리 좀 신중하게 빨리 할 것이 외교안보 라인 구축이 좀 빨리 돼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핵 문제랄지 네. 또 정상회담 문제도 남아 있고요. 또 사드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정책이 일단 돼야만이 또 나가서 회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곧 방문할 트럼프의 백악관 보좌관들, 그러니까 한반도 담당 백악관 보좌관들이 오는데 사실 우리의 어떤 정책 위반이 돼 있어야지 그거에 기초 위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저쪽에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약간 미진하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뭐 그 보좌관들이 와도 과연 누굴 만나느냐? 지금은 그 정의용 외교안보 예, 단장이 이제 태스크포스 팀 단장이 만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단 문재인 정부의 가장 첫 시험 때는 외교안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안보 라인을 좀 빨리 좀 현안도 갖춰야 하지 많고.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